강그룹 본사 42층 대회의실. 그날 오전 10시 회장 강태준이 직접 주재하는 원래 임원 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12명의 임원들이 자리에 앉은 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사실 눈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회장의 표정이었으니까요. 강태준이 눈썹 하나만 올려도 그 방향을 읽으려 애쓰는 사람들. 그게 이 회사 임원진의 오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신입 비서 이수아는 회의실 안쪽 벽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맡은 일은 단순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나눠주고 생수를 채우고 필요하면 메모지를 건네는 것. 되도록 조용히, 되도록 눈에 띄지 않게. 수아는 보고서 묶음을 가슴에 안고 테이블 끝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그랑. 작고 맑은 소리 하나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수아의 블라우스 안쪽 목걸이 줄이 끊어지면서 거기 달려있던 반지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반지는 천천히 굴렀습니다. 테이블 다리를 스치고 의자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 회의실 상석 쪽으로 미끄러지더니 강태준의 구두 앞에서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래도 조용한 자리였지만 그 순간의 침묵은 결이 달랐습니다. 수아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당장 가서 집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빠르게 수습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태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내려다보는 채로 그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굳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비서실장 오선희가 옆에서 나직하게 이름을 불렀지만 그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아 자신도 12명의 임원들도 오선희도 어쩌면 강태준 본인조차도 그 순간 자신이 왜 이렇게 굳어버렸는지 말로 꺼낼 수 없었을 겁니다. 바닥에 놓인 건 아무 장식도 없는 낡은 금반지 하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물건. 그런데 강태준의 눈에는 그 반지만 보였습니다. 회의실도 임원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반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30년 전이었습니다. 대체 이 반지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의 신입 비서는 누구일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반지 하나가 어떻게 30년의 시간을 되돌렸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매일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으니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잠깐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때는 이수아가 강그룹에 입사하기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수아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옥탑방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낡은 옷장 하나와 접이식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 머물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처럼. 수아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 대신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잠갔습니다.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느다란 은줄 끝에 달린 금반지.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목에 걸고 블라우스 안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수아의 어머니는 수아가 1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오래된 병이었고 오래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날 수아의 손을 잡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반지가 너의 길을 열어줄 거야 라고. 수아는 그 말의 의미를 13해가 지나도록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간직했습니다. 의미를 몰라도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강그룹 비서직 공고를 처음 봤을 때 수아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지방 전문대 졸업에 화려한 경력도 없고 백도 없었습니다. 그냥 넣어봤습니다. 어차피 안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서류가 통과됐고 면접이 통과됐고 최종 합격 문자가 왔습니다. 수아는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잘못 온 문자인가 싶어서. 입사 첫날 비서실에 들어서자마자 수아는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동기들, 서울 유명 대학 출신들, 이미 서로 아는 사이인 것처럼 편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 수아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건 비서실장 오선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흐트러짐 없는 정장,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선이는 신입들을 훑어보다가 수아에게서 잠깐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아는 그 짧은 시선이 마음에 걸렸지만 넘겼습니다. 첫날부터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회의 자료 준비, 일정 조율, 문서 정리. 수아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군말 없이 빠르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아가 준비한 자료가 자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아가 정리한 문서가 수아 모르게 수정됐습니다. 수아가 잡아놓은 일정이 다른 비서를 통해 다시 확인 연락이 갔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도 그냥 넘겼습니다. 세 번째가 됐을 때 수아는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사 사흘째 아침 수아는 출근하자마자 복사실로 불려갔습니다. 보고서 300부를 직접 복사해서 각 층별로 나눠 놓으라는 지시였습니다. 다른 비서들은 이미 각자 맡은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만 복사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복사기는 오래된 기종이었고 자꾸 걸렸습니다. 수아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서 종이를 빼고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와서 거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비서들이 3, 4모 나가는 걸 수아는 복도에서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수아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서 계단 구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수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럽지는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 수아는 끼지 못하는 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아이,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 친척집을 전전하다 혼자 독립한 아이. 그게 수아의 전부였습니다. 불쌍하다는 말도 질렸고 대단하다는 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냥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오후 늦게 수아는 32층 회의실에 자료를 가져다 놓으러 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 과장 박지훈이었습니다. 수아보다 2살 위였고 이 회사에 온 지 4년 됐다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박지훈은 수아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료 여기 놔두면 돼요. 제가 정리할게요 라고. 수아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짧게 고맙다고 하고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고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법을 몰랐으니까요. 퇴근 후 옥탑방으로 돌아온 수아는 블라우스를 벗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목걸이 줄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반지를 손에 꺼내 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금반지. 각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반지를 잠깐 들여다보다가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내일도 이걸 달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반지가 너의 길을 열어줄 거야. 수아는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지가 열어줄 길이 복사실 300부짜리 보고서라면 조금 허무한 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일찍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일찍 나가야 했으니까요. 입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버텼습니다. 말을 줄이고 움직임을 줄이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은 계속 쌓였습니다. 정확히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수아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도 수아는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비서실 불을 켜고 커피 머신을 돌리고 전날 저녁에 들어온 팩스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비서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 수아는 이미 오전 업무 준비를 거의 끝낸 상태였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했습니다. 알아주길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오전 11시에 생겼습니다. 비서실장 오선희가 수아를 불렀습니다. 표정은 늘 그렇듯 단정했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오선희는 수아에게 서류 한 묶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오늘 오후 3시까지 회장실 앞 결제 라인에 올려놓으라고. 수아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류 안에 누락된 항목이 있었습니다. 결제 라인에 올라가면 바로 반려될 게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아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냥 올려야 할까, 아니면 말해야 할까? 수아는 오선희에게 다시 갔습니다. 서류에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것 같다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선희는 수아를 잠깐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올리라고.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수아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렸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오후 2시 회장실에서 서류가 반려됐습니다. 담당자가 누구냐는 말이 내려왔습니다. 오선희는 수아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왜 확인도 안 하고 올렸냐고, 기본도 안 됐냐고. 주변 비서들이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수아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퇴근 무렵 박지훈이 비서실 앞 복도를 지나다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는 혼자 남아 반려된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잠깐 발걸음을 멈췄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몇 걸음 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선희 실장, 원래 그래요.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는 특히. 수아는 고개를 들지 않고 짧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박지훈은 더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위로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다음 날 아침 수아는 또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수아는 조금씩 이 회사의 구조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오선희가 단순히 깐깐한 상사가 아니라는 것, 그녀가 신입들을 거르는 방식이 있다는 것, 살아남는 사람은 두 종류였습니다. 오선의 말을 무조건 따르거나 아니면 오선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거나 수아는 아직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수아가 입사한 이후로 비서실에 직접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42층 집무실에 있었고 비서실은 41층이었습니다. 수아는 회장 얼굴을 입사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복도에서 잠깐 스친 게 전부였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걸음이 느렸고 주변 사람들이 자동으로 길을 비켰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수아는 회장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직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입사 3주째 되던 날 아침 수아는 원래 임원 보고 준비를 맡았습니다. 42층 대회의실 셋업이었습니다. 자료 준비, 생수 세팅, 마이크 확인. 수아는 일찍 올라가서 혼자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아는 테이블을 돌며 자리마다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블라우스 안쪽에서 목걸이가 흔들렸습니다. 수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리를 돌던 순간이었습니다. 딸그랑 목걸이 줄이 끊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수아가 미처 손을 뻗기도 전에 반지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굴렀습니다. 수아는 당장 쫓아가려 했지만 마침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순간 굳었습니다. 그냥 회의 시작 시간보다 일찍 오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지는 이미 회장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죄송합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반지가 강태준의 구두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이 굳었습니다. 아까 수아가 굳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수아는 당황해서 굳은 거였습니다. 강태준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뭔가가 사라졌습니다. 표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로 가득 찬 것 같은. 수아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반지 하나가 굴러온 건데, 그냥 신입 비서가 실수한 건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곧 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선희가 들어왔고 회의실이 채워졌습니다. 강태준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움직여 상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봤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도 강태준의 시선이 바닥에 반지를 한 번 더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수아는 조용히 반지를 주워 손안에 쥐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시작됐고 수아는 다시 벽 쪽에 섰습니다. 손안에 반지가 차가웠습니다. 원래 보고가 끝난 뒤 강그룹 비서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습니다. 수아도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회의 자료를 수거하고 회의실을 정리하고 생수병을 치웠습니다. 손안에는 아직 반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끊어진 목걸이 줄을 나중에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며 반지를 재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태준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4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를 따르던 오선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뭔가를 조용히 말했고
강태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아는 그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다 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수아에게 뜻밖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선희가 수아를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회장실 보조 업무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회장실 전담 비서가 갑자기 병가를 냈다는 이유였습니다. 임시 배치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속으로 놀랐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비서실로 돌아오자 동료 비서 한 명이 수아 옆을 지나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운도 좋다고. 비꼬는 말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끊어진 목걸이 줄을 고쳤습니다. 반지를 다시 줄에 꿰며 각인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반지를 창가 불빛에 가져다 댔습니다. 뭔가 새겨져 있기는 했습니다. 글자인지 숫자인지 너무 달아서 판독이 어려웠습니다. 수아는 이전에도 몇 번 들여다본 적이 있었지만 매번 포기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목에 걸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42층 회장실 앞에서 전임 비서에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병가를 낸 비서는 젊은 여자였는데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인수인계는 짧았습니다. 회장님은 오전 8시 반에 출근하신다. 커피는 블랙으로 드신다. 보고는 간결하게 절대 먼저 말 걸지 말 것. 마지막 말을 하면서 그 비서는 수아를 한번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려다 그냥 넘어간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수아는 8시 20분부터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를 준비했고 당일 일정표를 손에 들었습니다. 8시 반 정각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나왔습니다. 강태준은 수아를 보더니 잠깐 걸음을 늦췄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강태준은 커피를 받아들고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이 지나면서 수아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강태준이 자꾸 수아 쪽을 봤습니다. 티나지 않게 아주 짧게 서류를 받을 때, 차를 바꿔드릴 때, 방문객을 안내할 때 매번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였지만 수아는 느꼈습니다. 시선이 자기에게 머문다는 것을. 아랫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관심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은, 뭔가를 찾으려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수아는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 일을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은 여전히 수아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시는 짧고 명확했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수아가 준비한 자료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아만 불러서 짧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방문객 응대를 매끄럽게 처리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수아는 그 눈빛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까다로운 회장이 아직 자기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강태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수아는 회장실 앞문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옆에 놓인 서류를 옮기다가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습니다.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아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 떼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재킷 주머니 안에서 반지가 느껴졌습니다. 목걸이 줄을 고쳤는데도 수아는 그날따라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온 날이었습니다.
줄이 또 불안하게 느껴져서였습니다. 수아는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황급히 반지를 손안에 감쌌습니다. 강태준은 들어오다가 수아의 손을 봤습니다. 정확히는 수아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강태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아는 얼른 반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중에 개인 물건을 꺼냈다고.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하던 일 하라고. 수아는 다시 서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이 전보다 무거웠습니다. 강태준은 수아가 나간 뒤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오래된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것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안에는 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반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30년 된 물건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반지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3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저 신입 비서의 손 안에 있던 것이 강태준은 반지를 천 안에 다시 싸서 서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강태준은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주가 끝나갈 무렵 강그룹 안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회장실 보조 업무를 맡고 있었고 강태준은 여전히 수아에게 짧고 건조하게 지시했습니다. 비서실 동료들은 여전히 수아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오선희는 여전히 수아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느꼈습니다.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강태준이 수아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아가 서류를 건넬 때 강태준은 서류보다 수아의 손을 먼저 봤습니다. 수아가 커피를 내려놓을 때 강태준은 잠깐 동작을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수아가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는 것 같았지만 수아는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오선희도 달라졌습니다. 오선희는 수아가 회장실에 드나들기 시작한 뒤부터 수아를 더 자주 체크했습니다. 회장실에 다녀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엔 업무 확인 차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늘었습니다. 질문도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회장님이 뭔가 물어보시지 않았냐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시지 않았냐고. 수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선희는 그 대답을 듣고도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수아는 회장실 안에서 주간 보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정리하다가 서랍 쪽으로 손이 갔습니다. 그 안쪽에 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건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자 옆에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상자를 최근에 열었다가 제대로 닫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것 같아서 수아는 그냥 밀어 넣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웃고 있는 여자. 사진 속 배경은 낯선 공원이었고 여자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낯설지 않은 것 같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은. 수아는 사진을 상자 안에 밀어넣고 손을 뗐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관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수아는 그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수아는 옥탑방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것이었고 수아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회장실 상자 안에 있던 사진 속 여자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비슷했습니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매가 웃는 방식이 어딘가 겹쳤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반지가 떠올랐습니다. 수아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목걸이 줄을 다시 고쳤지만 그날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창가 불빛에 가져다 댔습니다. 각인. 늘 흐릿해서 읽지 못했던 그 각인. 수아는 이번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돋보기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반지를 불빛 아래 대고 돋보기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였습니다. 4자리 숫자. 희미했지만 분명히 숫자였습니다. 수아는 숨을 참으며 읽었습니다. 읽히는 순간 수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숫자는 수아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수아는 한동안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수아가 태어난 해를 반지에 새겼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딸을 기념하기 위해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반지가 회장실 서랍 속 상자 안의 사진과 수아, 어머니의 얼굴과 겹치는 걸까요? 왜 저 회장은 이 반지를 볼 때마다 굳어버리는 걸까요? 수아는 생각을 멈추려 했습니다. 지나친 상상이라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출근하면서 처음으로 강태준의 얼굴을 제대로 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관찰하듯 보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나왔습니다. 수아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강태준이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수아는 고개를 살짝 들어 강태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강태준도 수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잠깐 마주쳤습니다. 강태준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저 눈빛이 뭔지 아직 모르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도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주가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수아는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반지 각인, 사진 속 여자, 강태준의 눈빛. 생각을 끊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수아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에 흔들리는 건 수아답지 않았습니다. 일단 회사에 가서 하던 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 강그룹 42층에 강민준이 나타났습니다. 회장의 아들이자 그룹 후계자. 평소엔 따로 사무실을 쓰는 그가 아버지 층에 올라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강민준은 회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아는 바깥에서 대기했습니다. 회장실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강민준이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아 쪽을 한번 봤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수아를 훑듯 보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수아는 그 시선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저렇게 보는 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강태준이 외부 미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수아는 평소처럼 자료를 준비해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자료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잠깐. 수아는 멈췄습니다. 강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수아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이런 말을 건넨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충청도 작은 동네라고, 이름을 대도 모르실 거라고.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자료를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수아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었을까요? 이력서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정보였습니다. 굳이 직접 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아는 생각을 접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 일이 터졌습니다. 오선희가 수아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정함 뒤에 뭔가 균열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오선희는 수아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장실 보조 업무는 오늘부로 끝이라고. 원래 담당 비서가 복귀한다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임시였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선희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회장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받더라도 대답하지 말라고. 업무 외 대화는 하지 말라고. 수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오선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회장실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수아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퇴근하다 박지훈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박지훈은 수아의 얼굴을 보더니 뭔가 눈치챈 듯 말했습니다. 안 좋은 일 있었냐고. 수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지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을 때 박지훈이 나가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오선의 실장한테 찍히면 오래 못 버텨요. 조심해요. 수아는 그 말을 들으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찼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어머니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수아가 독립할 때 친척집에서 챙겨온 것들이었습니다. 편지 몇 통, 낡은 수첩, 사진 몇 장. 수아는 그것들을 몇 번 들여다봤지만 늘 대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덮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한 장 한 장 봤습니다. 편지들은 어머니가 수아에게 쓴 것들이었는데 발송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보내려다 못 보낸 건지,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던 건지.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일상적인 것들, 병원 일정, 약 이름. 수아는 페이지를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메모들과 달리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옆에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강태준,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수아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강태준, 지금 수아가 일하는 회사의 회장, 어머니가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쓴 사람이었습니다. 수아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반지, 사진, 각인, 그리고 이 이름.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강태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왜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어머니 수첩에서 그 이름을 발견한 뒤로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어머니가 알던 사람,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적어둔 사람, 그리고 지금 수아가 매일 아침 커피를 건네는 사람. 수아는 출근하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찾아봐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지의 각인을 제대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네 자리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반지 안쪽에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수아는 회장실 보조 업무에서 빠진 첫날이었습니다. 원래 담당 비서가 복귀했고 수아는 다시 일반 비서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아는 틈틈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강태준을 알았다면 어떤 관계였을까요? 같은 동네 사람? 어릴 적 지인? 아니면 다른 무언가? 강태준은 재벌 총수였고 어머니는 지방의 작은 동네에서 병을 앓다 죽은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접점이 있다는 게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수아는 혼자 계단 구석에 앉아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그냥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지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바깥쪽에 숫자가 있었다면 안쪽에도 뭔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수아는 반지를 최대한 빛에 가져다 댔습니다. 있었습니다. 안쪽에도 각인이 있었습니다. 바깥쪽보다 더 희미했지만 글자였습니다. 한 글자, 두 글자. 수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태준. 수아는 반지를 손에 쥔 채 굳었습니다. 강태준. 이 반지 안쪽에 강태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아 어머니가 평생 간직한 반지에. 수아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생각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반지 안쪽에 누군가의 이름을 새기는 건 보통 연인 사이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아주 특별한 관계. 어머니와 강태준이 그런 관계였다는 말인가요? 수아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심을 먹을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수아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강태준의 뒷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회장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고든 자세, 무게감 있는 걸음. 수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머니를 알았다면, 그것도 이름을 반지에 새길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면, 그렇다면 수아 자신은 대체 뭔가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수아는 스스로 그 생각을 잘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측으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그날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수아가 비서실 자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오선희가 지나갔습니다. 오선희는 수아 옆을 스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아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파우치를 봤습니다. 파우치 지퍼가 열려 있었고 안쪽에 반지가 보였습니다. 수아가 오늘 들여다보다 대충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오선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아는 오선희가 멈춘 것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돌아보니 오선희가 파우치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반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연스럽게 파우치를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선희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단단하고 차가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무너지는 것 같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아는 분명히 봤습니다. 오선희의 눈에서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선희는 금방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오선희가 반지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 반응은 낯선 물건을 보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을 보고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수아는 빠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선희도 이 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어머니 유품 상자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편지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발송되지 않은 편지들. 대부분 수아에게 쓴 것들이었지만 하나가 달랐습니다. 수신인이 없었습니다. 그냥 긴 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쓴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그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하지만 그 사람 곁에 있던 누군가가 아이를 없애라고 했다고. 돈을 줄 테니 사라지라고 했다고. 어머니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올까봐, 아니 그 사람 곁에 누군가가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봐.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수아는 편지를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아이를 없애라고 한 누군가. 그 사람 곁에 오래 있던 사람. 수아는 그게 누구인지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오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이 강태준이었다면 수아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두렵더라도. 그날 이후 수아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뭔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먼저 박지훈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 수아는 박지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그룹에 오래 있었으면 옛날 일도 좀 알겠냐고. 박지훈은 수아의 얼굴을 보더니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쯤 회장님 개인사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만 했습니다. 박지훈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아는 건 없고 회사 오래된 직원들 사이에서 돌던 얘기가 있긴 하다고. 회장님이 젊었을 때 가문에서 반대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문인지 사실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고맙다고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사라진 여자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데리고 사라진 아이가 수아였습니다. 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아는 늦게까지 남아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오선희가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혼자 남아있는 수아를 보더니 오선희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뭔가 결심한 것처럼 수아 앞에 앉았습니다. 오선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반지 어디서 났냐고. 수아는 오선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한테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선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이름을 댔습니다. 오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기다렸습니다.
오선이가 눈을 떴을 때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오선이가 우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아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오선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일이라고, 자기가 한 일이라고. 수아는 숨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오선이는 당시 강태준 곁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 가문의 실무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강태준이 가문에서 반대하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오선이는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가문을 대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선의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앞길을 지켜야 한다는 자기만의 논리였습니다. 오선이는 수아 어머니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어머니는 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떠났습니다. 강태준에게 알리지도 않고. 강태준은 나중에야 그 여자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오선이에게 물었지만 오선이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30년 동안 이어온 거짓말이었습니다. 오선이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냐고요? 물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아가 느낀 건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평생 혼자였는지,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지, 왜 그 반지를 끝까지 간직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선이에게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알고 있냐고. 오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른다고. 수아는 가방을 들고 비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42층 회장실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아는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서서 위층 불빛을 봤습니다. 올라가야 할까요? 수아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수아는 반지를 손에 꺼내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한 것. 이 반지가 너의 길을 열어줄 거야 라고 했던 말. 수아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42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수아는 노크했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이 났습니다. 수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준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왔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아는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 안에 쥐고 있던 반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반지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수아는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굳었습니다. 그러다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것 같은. 강태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안에서 반지가 나왔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반지를 수아의 반지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반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한 쌍이었습니다. 회장실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오랫동안 두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도 강태준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3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아 자신의 눈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검사도 서류도 아무것도. 하지만
두 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인 그 책상 앞에서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반지 한 쌍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아 어머니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말했습니다. 찾았다고. 30년 동안 찾았다고. 수아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은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 나는 몰랐다고.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그러다 세월이 흘렀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포기에 가까워졌다고. 수아는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한참 후에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 수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래 아팠고 수아가 19살 때 돌아가셨다고.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의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아는 그 옆모습을 봤습니다. 냉혹한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된 죄책감을 안고 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강태준은 수아가 나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용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강태준은 신뢰하는 법률팀을 통해 조용히 확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DNA 검사였습니다. 수아는 동의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2주 동안 두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수아는 비서실에서 일했고 강태준은 회장실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마주칠 때가 달랐습니다. 강태준은 수아를 보면 잠깐 걸음을 늦췄습니다. 수아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눈빛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민주는 낌새를 챘습니다.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고 법률팀이 움직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민주는 직접 수아를 찾아왔습니다. 비서실 복도에서 단둘이 마주친 자리였습니다. 강민주는 낮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하라고.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수아는 강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일하러 온 게 맞습니다. 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수아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는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태준은 수아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법률팀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태준 혼자였습니다. 수아가 들어가자 강태준은 서류 한 장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맞다고. 수아는 그 한마디를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을 돌아 수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손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딸을 찾아온 손. 이제 그 손이 수아 앞에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손 안에 있었습니다. 오선희는 그 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강태준은 받았습니다. 수아는 그 사실을 나중에 박지훈에게 들었습니다.
수아는 오선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선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 당장 수아가 그것을 입 밖에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강민주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여러 경로로 압박을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이 직접 아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수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강민준이 수아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비서실에서 일했습니다. 당장 무언가가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강태준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한번 먹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강태준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었고 수아는 오래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하고 강한 사람이었다고. 강태준은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수아는 그 웃음을 처음 봤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수아는 혼자 계단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자판기 커피를 뽑아 혼자 앉던 그 계단이었습니다. 수아는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목걸이 줄에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 안에 쥐고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반지가 너의 길을 열어줄 거야. 수아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아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수아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아이인지, 그 뿌리를 알면 더 단단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수아는 반지를 손 안에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고 그 빛을 얼굴로 받았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아도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올해 찾아온 것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닿는다고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